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직접민주 지역 그러니까 직접민주 지역 정당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연합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현재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창당 추진위원회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양홍관이고요. 주로 저는 이제 전체적인 코디를 하면서 경기도당 건설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금 저를 소개하면 저는 98년부터 그 본격적으로 팔당 지역을 혹시 아시나요? 팔당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함께 모이는 두물머리, 양수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팔당 상수원이 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유기농업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팔당 생명살림 생협 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역운동으로 하는 사단법인 팔당 생명살림 이걸 만들어서 그때 이제 상근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노동당 시장 후보로 지역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영입돼서 민주노동당 아니 남양주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예, 남양주 시장으로 나와서 민주노동당이 그 당시 뭐 하여간 새로운 정당으로 자기 역할을 활로를 개척할 때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참석을 해서 시장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민주노동당의 환경위원장을 쭉 해서 그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싸움하고 반대할 때 대안적인 노력을 팔당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해서 자치와 협동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고 잡지를 23호에 걸쳐서 발행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2018년도, 17년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시민사회연대, 남양주 시민사회연대 이거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대표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전체적인 전국적인 관계들을 지역적 관점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지역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났던 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조금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난 시기에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고 하는 고민들의 단락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때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생협과 유기농업과 팔당 지역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 지역 전체에 팔당 생명살림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하나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발표였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지금의 과제를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해서 한번 그것을 읽어보면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람들의 편리와 풍요의 뒤편에 죽임을 당하는 무생명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참담한 우리 이웃의 눈물이 있습니다. 물질, 상품, 돈, 불신, 경쟁 중심의 가치가 어머니 땅도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의 시대를 넘어 생명살림 시대의 도래를 염원하며 실천적 결의를 담아 팔당 생명살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계의 일원으로서 무생명과 상생의 살림살이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모든 생명들을 성심껏 모시는 살림살이를 할 것이며 생산 현장에서
친생명농업, 친생명 물품 공급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류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전쟁과 폭력, 다툼과 반목을 넘어 생명살림의 기본 조건인 평화의 살림살이와 생명살림의 근본 태도인 화해와 협력의 살림살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공간인 지역에서 상부상조하는 자립적 살림망을 만들고 서로 공경 우애하는 참여 자치의 살림살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살림의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근본을 더불어 아름다운 스스로 된 더불어 아름다운 이웃 사랑에 있다고 선언하며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이웃들과 온기 가득한 손을 굳게 맞잡고 연대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특별히 팔당 지역에서 생명살림 선언을 하는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팔당은 두 물, 즉 남한강과 북한강이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두물머리, 이곳은 더불어 하나됨의 이정표입니다. 또한 팔당 지역에서 생명살림 선언을 하는 것은 실천적 의의가 있습니다. 땅을 살리고 물을 살리며 무생명들을 살리는 근본이 농업에 있기에 유기농업, 생명농업의 실현지인 이곳 팔당에서 생명살림 선언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터전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뜻과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살림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더불어 아름다운 이웃들과 벗들과 굳게 연대하여 한강을 이루고 생명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2002년 3월 31일 팔당 생명살림 선언할 때 그때 이제 상임이사를 했는데요. 요걸 제가 작성한 문헌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팔당 생명살림 협동조합에서는 창립 총회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개시될 때 이 선언문을 한 번씩 읽고 시작하는 이런 이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고자 했던 것은 지역에 대한 저의 고민,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단순히 이제 지역이 지역만의 것으로 있지 않고 지역은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표어가 있었는데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이 세계와 그리고 국가와 함께 중증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융합되어 있다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저는 그때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자본의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중심의 것으로 힘을 모아졌고 그 중심이 서로 다투는 이 속에서는 해결 지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권력이라든가 사람들이 좀 더 분산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분산된 그 자기의 생활권 속에서 자기의 생활의 주인, 삶의 주인,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세상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해체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팔당에서 지역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한 25년 정도 팔당, 남양주, 양평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오늘 지역을 얘기하고 또 정치를 얘기하는 서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접근을 해보면
정치 미래, 이거는 이제 세상에 우린 한국 정치와 그 다음에 세계 정치, 그리고 동북아 정치, 그 다음에 뭐 지역 정치, 이렇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특히 세계가 거의 한 몸처럼 막 움직이고 있는 조건에서 세계의 정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좀 전개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북아, 그 다음에 한국과, 저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두 개의 국가를 좀 인정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호 좀 인정하고 서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저쪽을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과 조선의 정치 관계는 현재 어떤가,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의 변화는 어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축에서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2050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2050년 단락의 중간에 2025년에서 30년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었는데요. 아무튼 세계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축의 전환기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대전환기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한 축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한 축에 있는 대전환, 축의 전환의 상황에 있는 속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한 4개 정도의, 또는 크게 얘기하면 한 3개 정도의 과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가 저는 먼저 제기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고, 불평등의 모습이 결국은 저는 국가와 국가, 지역과 국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엄청난 심화 과정인데, 특히 한국은 피케티에 의하면 폭동 전야에 입각한 불평등에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단히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있는 게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위기라고 하는 기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기후위기의 핵심에 기본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러한 것들의 자본의 운영에 관련한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하여간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연동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 폭력, 이러한 시대에 막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간지대에 있는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와 폭력의 위기가 있는 것이 현재의 기본적인 우리 사회, 우리 세계의 과제이고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급변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시스템 변화가 있는 거죠. 시스템의 변화. 그것이 시스템의 변화에서 가장 큰 시스템 변화가 과학에서부터, 과학과 기술에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요. 저는 20년 전에 NBCI 혁명,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NBCI 혁명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저는 20년 전에 그렇게 기억하는데, N이라고 하는 건 나노입니다. 나노. 그 다음에 B는 바이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I는 컴포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로봇
기술, 복합 물리 기술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I는 정보통신 혁명이 있는데 이 세 개가 복합되어지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고 이 상황에서는 인류가 혹시든 누가 얘기한 것처럼 멸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영원하거나 이런 과정,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죽지 않는 거죠. 생명, 개개의 인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생하는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20년 전에 미래학자들의 의견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와서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고 이렇게 규명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기술혁명 과정에서의 핵심은 지금은 뭐냐고 보면 에너지와 디지털입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혁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우리는 에너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융합해내는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까? NBCI 자체를 전체적으로 융합해내는 기술의 핵심이 디지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을 통한 혁명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오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이고 이것이 우리 전 세계를 바꿀 거다. 제반의 권력의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전에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팍스 아메리카노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가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큰 나라가.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다시 중간중간에 중간지대의 국가들이 생기게 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등, 또 뭐, 등등등 중간 국가들이 중간의 힘을, 그러면서 좀 독자적인 자기 힘을 갖고자 하는 힘들이 생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 상황에 대한 게임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쭉 가게 되면 팍스 아메리카노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노를 오히려 못 갖게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와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에 이르는 것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기 고민을 하면서 자기 문제를 시스템 체인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내면서 자국 중심으로 끌어내면서 이것을 다자 중심에서 또는 자기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다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외화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한미일의 그 뭐라 그럴까 동맹 관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동맹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세계의 변화의 과정에서 세계가 다극 체제의 협력 체제로 가려고 했던 이 상황을 미국이 그렇게 가가지고는 미국의 주도권, 세계의 주도적 역할을 밀려나겠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자국의 문제까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다시 옛날의 냉전 체제로까지는 아니지만 동맹 체제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면서 여전히 미국의 주도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행되는 것이 그러면 제대로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미국의 의도대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다른 나라들이
다른 힘들이 컸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미국이 지난 시기에 팍스 아메리카노에 입각한 자기 힘 질서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주도하에 어쨌거나 관계들에 있어서 냉전 체제로까지는 가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현재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자기 주도권에 입각해서 싸우긴 하지만 여전히 이미 다른 많은 지역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힘을 구축한 이 조건에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예전처럼 많은 협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냉전의 시대로 가지 않는 모호한 균형, 모호한 형태의 자기 이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관계들을 형성시켜낼 것이다. 그래서 이 모호함이 저는 향후 10년 정도로 이 모호한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지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냉전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국 체제의 형태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세계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동북아적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동북아에서는 이제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적 측면에서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기거나 그러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시스템 체인지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힘을 작용한 게 미국이고, 그래서 자기 편과 남의 편을 이렇게 구분하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힘에 있어서 서로의 그 균형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함부로 중국과의 냉전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러시아, 북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시기에서 굉장히 이 갈등 관계의 요소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있어서는 그런 갈등이, 고착화되거나, 그것이 막 폭력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망하니까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서로 엮이고 설키고 이미 관계가 30년을 쌓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호하지만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속에서 각국이 어떻게 자기의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 국가의 번영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그 국제사회의 흐름에 미국이 드라이브를 탁 거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 정부가 지나치게 이게 각을 세워서 관계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내는 이런 모습에서 저는 좀, 이 국제적 흐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조금 더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은 어차피 대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과 북도 대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에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자기 기반이 뭘까를 고민해봤어요. 자기 기반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고민이 TK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보수도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그분이.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이념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기반이 하나 있는 것 검찰이잖아요. 검찰.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반이 검찰만 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요. 그런데 검찰만이 아니라 전 여기에 굉장한 힘을 가진 뒷배가 있는데 그 뒷배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볼 때 저는 여전히 미국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정세적 상황들의 변화, 이런 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현재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 변화를 잘 보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정치 활동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뭐 양당 정치에 보수 양당 체제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축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진보 이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무엇인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정치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정치 지형에 대한 이해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는 35% 정도는 거의 뭐 죽었다 깨나도 우리 국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또는 뭐 더 나가서는 수구 보수를 포함한 보수로 이렇게 봐질 수 있겠고요. 35% 정도는 깨었다 죽어도 저는 그것을 중도 보수 또는 개혁 보수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을 개혁 보수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수구 보수 내지는 보수와 개혁의 두 보수의 사이에서 70% 정도의 국민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가 있는데요. 그 30% 중에 이제 비교적 15% 정도와 그 다음에 15% 정도는 개혁 보수와 수구 보수 사이에서 어떻게 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중도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죠. 이 중도가 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주 작은 차이로 이번에 뭐 27만 표, 뭐 23만 표인가요? 라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도 보수가 15%인데 이 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라고 하는 영역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진보가 한 15% 정도가 있는데 이 15% 중에 한 10% 정도는 개혁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 진보를 한 5%가 본다. 이제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이런 세력들이 자기 그 세력으로 하고 있는 게 한 5% 정도로 보는데 10% 정도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영역으로 자기 역할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의 영역인데요.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물론 뭐 자살률도 많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대단히 선진 1세계로 들어와 있는 세계이고 굉장히 안정된 사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치 옛날 사고로 무슨 혁명적 사고 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 식민지 반식민지 반자본 이런 건 훨씬 넘어서 저는 거의 아제국주의다라고 볼 정도로 우리는 제국주의 안에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자기 역할인데 이 상황에서는 대단히 이 전국 전체적인 국민들의 성향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 생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정치적 표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자본이 아직 굉장히 큰 힘으로 리더하고 있는 우리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제기되어진 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본과
전체적인 인구 비례로 보면 뭐 노동이 뭐 말도 안 되게 권력을 휘어잡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을 리드하는 것은 자본이고 그 자본이 재벌의 영역에서 세력을 모아서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이 자기의 주권을 노동자 주권을 행사하기에는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런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인식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권을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변화 그리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의 삶을 보다 자기 스스로의 주인 되어지는 것으로 전진시켜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회 있잖아요. 국회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력기관이잖아요. 물론 뭐 그 법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대통령, 뭐 행정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저는 국회로부터 나온다, 법치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권력은 의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의회의 권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나오냐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이 권력을 만드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노동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한다면, 현대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저는 지역이야말로 권력의 뿌리인 곳이고 그 권력의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점을 우리는 사실은 진보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건 나는 생각을 했지만 놓쳤던 것 같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계급적 사고, 계층적 사고에 좀 그것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념이기도 하거든요. 허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착목을 했고 거기에 집중해내면서 권력이 나오는 공간을 놓아버리거나 무방비 상태에 놓아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지역의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지역에 더 많은 활동을 했고 지역에서 조직했고 지역으로부터 권력을 세워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좀 안정된 사회에 기반해 둔 사회 속에서는 권력의 시작을 지역으로부터 생활권으로부터 세워나가는 것이 야말로 가장 바른 방법과 방향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의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끊임없이 활동해 보면 지역이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미 이장 선거가 어려워요. 국회의원 선거보다 어렵다는 말이 이장 선거예요. 그만큼 지역에서의 이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역민들은 아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모르는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들 속에서는 상당 부분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크게 보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권력을 새롭게 세운다면 어디서부터 권력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활권으로부터 자기가 삶의 공간, 자기가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권력을 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노동 현장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금의 노동 현장에서 권력이 그것은 무시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1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세우는 제1은 지역이다. 그리고 제2는 저는 노동이라고 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인데 결국은 저는
이 두 가지 것이 어디서 융합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지역에서 융합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노동자, 농민, 뭐 특히 지역엔 자영업자들의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지역을 움직여요. 유지해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막 나누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자 중심의 힘 있는 정당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함께 지역 안에서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서 지역에서 권력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모아내는 것이 현재의 새로운 권력의 시작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계속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한국 정치 상황에서 중앙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비토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양당 정치, 중앙 정치, 엘리트 정치 이것에 대한 그 문제의식, 비토, 이게 뭐 여론조사 상황으로 보면 한 30% 정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을 토대로 한,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선상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지역 상황에서 많은 결사체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정도의 수준에서 민주주의가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결사체들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그러니까 작은 모임을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조직되어진 단위를 보통 우리가 결사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결사체의 비율이 선진 유럽이라든가 선진 속에서 보면은 선진 사회에는 한 70% 정도가 결사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결사체에 결합된 게 10% 정도 사람들이 엮여 있는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결사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지역에서의 결사체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지역 상인회 등등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보수 내지는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결사체들로 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사회는 어떻게든지 한 20년 동안 더 퇴보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그리고 지식사회가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지역을 어떻게 복원시켜낼 것인가, 지역에 어떻게 권력을 세워낼 것인가, 권력의 주인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주민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권력을 더 밑으로 내려보내는 측면에서 한 가지 대안으로는 저는 읍면동 단위가 지자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로서는 지역의 유지들의 정치 공간이 돼버렸어요. 시군구 단위의. 그리고 중앙당의 영향력 행사에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지역 자체의 공간들의 다양한 형태의 좀 더 풍부한 결사체들, 그것이 의제든 뭐 부문이든 많은 결사체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질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치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안내 역할을 하고 그들을 힘을 모아내는 그것이 정당이어야 할 텐데 저는 그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당의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는데 현재의 중앙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정당은 중앙 정치에 몰입돼 있고 편입돼 있어서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의 권력의 주인으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몇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대행자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지역의 진정으로 주민들의 주인으로서의 권력의 주인으로서 세우는 일에 관련해서는 현재의 중앙당이 지금 중앙 중심의 정당, 보수 정당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에 이르기까지 중앙적 사고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권력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지 않고 관심이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역민들의 권력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역이 세계를 바꾼다고 했을 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직화내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의 권력의 주인으로 안내하는 정치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 단위가 지역 정당이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 정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지역 정당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역을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광역지역이라고 해서요. 광역은 도 단위 정도를, 시도 단위를 광역당 또는 광역지역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를 기초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쓰자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내려가야 된다. 그것은 마을이다. 마을지역당. 그것은 생활지역당이죠. 생활을 하는 마을에서의 지역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활지역에서의 지역당, 그 다음에 기초단위에서의 지역당, 광역단위에서의 지역당이 같이 힘을 연대해서 상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재 단계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역당이 기본당이 돼야 된다. 지역당의 기본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본당이 광역 속에서 연대해서 하나의 도당을 형성하고, 이 시도당이 다시 전국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수준에서 중앙당의 권력을 갖지 않고요. 중앙당은 협의적 성격을 띠는 형태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충성, 도단이나 시군구 단위의 당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못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하는 것을 중앙당이 해야 되는 거지, 현재의 중앙당이 모든 공천권과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 이런 것들이 다 중앙당에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군구 당에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 단위까지의 통합성을 갖는 지역당을 형성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 단위의 당을 건설을 하고 동시적으로 시군구 단위의 당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전국 단위의 것으로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지 않겠나, 지역당을 추진한다면.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직접민주 지역당 연합 창당 추진위원회는 도 단위로 독자적인 당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정당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중앙당이 있어야 되고 시도당에 5개 10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지금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을 위한 것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시도당 5개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시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중앙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현재의 지역장 운동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좀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